자, 이제 부관이 나오죠. 조건과 기한이 나오는데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부관이라는 말 자체는 법률행위라면서 부속시키는 특약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조건과 기한 두 가지가 시험법입니다. 의는 장래, 미래 발생이 불확실하면 뭐죠? 조건이고, 장래 발생이 확실하면 뭐죠? 기한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죠? 기한이고,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한 경우에도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도 뭐죠? 기한인 거죠.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되죠.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것은 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오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장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건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종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조건이든 기한이든 뭐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죠? 효과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 조건에 의해 가지고 1 내세 가로에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 X. 다시 말하면 조건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효과에 관한 문제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이고,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이고, 항상 뭐예요? 장래, 미래의 사실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사실인 경우에는 조건도 기한도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3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이나 법정 기한은 조건도 기한도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조건해가지고 1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부 행위 효력 판단에서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조건이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효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 성립 시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란 장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죠. 다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고요. 해제 조건은 현재 지금 이미 효과가 있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미래에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인데, 항상 조심할 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뭐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것을 말하고요. 해제 조건이란 지금 이제 뭐죠?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심할 것은 미래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시게 되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 하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2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서 1. 어음수표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조건 붙일 수가 없고요. 2번 가족법상 행위도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3번 단독행위도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이 동일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2번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서 조건 성취 효과 말씀드렸고 주의하실 건 3번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 일단 정지 조건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거고요. 정지 조건이 이미 입증이 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결국 이행하기 싫은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요. 이에 반해서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느냐? 이거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3번 조건 성부 확정 후에 효력해가지고 소극적 보호규정, 적극적 보호규정이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조건 성취와 불성취가 나오는데 우측에 조건 성취와 불성취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죠. 갑이 을에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을이 시험을 못 보게 방해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측에 맨 위에 세 번째 줄이죠. 조건의 성취를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의 방해로 을이 시험을 못 봤다면 을은 조건이 성취됐음을 합격했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당장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조건 성취 의제 시점에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만약에 을이 방해를 안 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합격자 발표일인 거죠. 그래서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있을 수가 있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컨닝을 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떨 것이냐. 다시 위에 2죠.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컨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다시 좌측에 오셔가지고 이제 148조입니다. 다시 들까요? 갑이 을에게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고 갑이 가만 보니까 이 아파트를 꼼짝없이 뺏길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요때 요 매매 처분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148조가 하지 말라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일단은 요 매매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무효가 되면 병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하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148조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했다면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자축에 1 소극적 보호해가지고 1 금지 내용이죠. 조건 있는 법률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는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 이익을 뭐하지 못해요? 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고요. 2번에서 조건 성취를 방해하는 범위에 대해서 일단은 뭐죠? 무효가 되는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 3번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인데 그럼 보자고요. 얘는 팔아먹을 수가 없죠. 갑은. 그죠? 근데 얘는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사람 있을까요? 가만 보니까 을이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합격할 가능성은 거의 로또 복권 수준이에요. 그럼 뭐죠? 500원 주고 사면 되겠죠. 아니면 뭐 굉장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모의고사 보면 평균 80이 나와요.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률을 할인해가지고 뭐죠? 거래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자는, 채무자는 뭐죠? 팔아먹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조건부 권리는 처분할 수도 있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하는 거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 바르고 누가 팔아먹는 것인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5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오죠. 요 가장 요건 옆에다가 조건하고 뭐죠? 가입해요. 가장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겉보기에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1번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되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이 나와 있죠. 이 틀린 건 아닌데 원래 판례는 부부예요. 부부. 이게 뭐죠? 부부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69년도 판례인데 원래는 첩이 아니라 뭐죠? 부부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첩이 아니라 부부가 되더라도 뭐가 된다고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점이죠. 왜 그런 거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이혼하면 나중에 돌려줘야 돼. 이런 형태의 계약이고요. 이것은 뭐죠? 반사회적 무효고. 2번 기성조건, 정지조건, 불능조건이 나오는데 일단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고요. 불능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을 말하는데 조건이 아니에요. 왜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조건이 아니죠?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미 성취되거나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다면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뭐가 아닌 거죠?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뭐죠? 가장 조건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셔야 되는데 교재는 그 두 가지만 나왔는데 이건 단순 무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 정, 조, 기, 해, 무, 불, 정, 무, 불, 해, 조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죠.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정조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기해무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정무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불해조가 됩니다. 조건과 기한, 부관에는 시험 문제를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나오면 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는 반드시 내기 때문에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일단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말은 당장 이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라는 말은 뭐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당장 뭐 하라는 뜻이죠? 이행하라는 뜻입니다. 설명 좀 들어볼까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에게 너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뭐죠? 정리조건입니다. 근데 을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미 붙었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합격하면이라는 뭐가 없어져요? 조건만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1억을 주겠다는 말이 남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고 당장 뭐예요? 1억을 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 떨어지면 요거 돌려줘야 돼. 요렇게 계약을 하면 이거는 뭐예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이미 떨어졌대요. 그러면 굳이 얘한테 1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줘봤자 바로 어떻게 해요? 돌려받아야 되니까. 따라서 기성 조건,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했어요. 네가 2017년도에 합격하면 내가 너한테 1억 주겠다라고 했는데 을이 이미 떨어졌대요. 떨어진 친구가 합격하는 것은 뭐죠? 불가능한 거니까. 뭐죠? 불능 조건이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라는 말은 얘한테 뭐 할 일이 없어요? 1억을 줄 일이 없다는 거죠. 또 불합격하면 반환하겠다고 하면서 1억을 주려고 하는데 이미 뭐죠? 합격했대요. 그러면 불합격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지고 1억만 주는 것만 남는 거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당장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헷갈리면 그냥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외우시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말은 당장 이행해야 된다는 뜻이고 무효라는 말은 뭐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죠? 조건이 아닙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판례가 나오는데요. 판례에서 봐야 될 판례가 뭐냐면 4번이거든요. 4번 보시면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를 정지 조건으로 보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판례의 뒷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불성치로 그러니까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면 발생하든 안 하든 당연히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라면 그때는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 특히 불확정 기한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말한 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으면 그거는 말 그대로 뭐예요? 조건이지만 발생하지 않아도 당연히 뭐죠? 이행해야 된다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돈을 갚기로 한 거죠. 10월째 을이 갑한테 전화한 거죠. 야, 10월 10일 날 갚아야 되는데 돈은 준비되니? 그랬더니 갑이 아씨 나 진짜 미치겠어요. 괜히 공인중개사 공부해가지고 나 28일에 시험이잖아. 나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미치겠네. 그러니까 을이 그래 그러면 시험 보면 갚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험 보면 갚아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고 시험을 어떻게 해요? 안 봐도 갚아야 되는 거죠. 이때는 겉보기에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뭐란 얘기죠? 기한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고 시험을 안 봐도 갚아야 된다면 어차피 뭐예요?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때는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발생하지 않아도 안 봐도 이행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기한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절 기한부 법률행위에서의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뭐죠? 기한이고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해가지고 조건과 비슷합니다. 단독행위에 기한 못 붙이고요. 또 신분행위에 기한을 못 붙이는데 주의하실 것은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시기, 기한을 붙이는 건 가능하고요. 기한의 종류에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종기고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예요? 기한이고 도래할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기한이죠? 확정기한이다.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긴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불확정기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해가지고 기한도래 효과 소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기한도래 전의 효력은 조건과 마찬가지로 침해할 수 없고요. 기한 권리도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은 조건과 같점.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기한의 이익이 나오죠. 일단 기한의 이익이란 여기 보시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이죠. 다시 말하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갖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갖는 이익이 뭐죠? 기한의 이익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해가지고 1.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얘
무상임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약으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옆에다가 그냥 무상 뭐 임치계약이든 뭐 사용대차든 소비대차든 무상이면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번 되죠.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가지는 경우가 뭐예요? 옆에다 뭐죠? 무상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가지는 경우는 뭐죠? 유상이죠. 대원칙이 무상이면 기한은 누구에게만 이익이 돼요? 채무자에게만. 유상이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돼요? 채권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게 뭐죠? 대원칙이에요. 다만 극단적 예외가 뭐죠? 1번이죠. 무상 임치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에 이익이 있고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임치인을 말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억할 것은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다만 무상 임치 계약은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에 이기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임치인을 말한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기한에 이익 포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상이어서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해요. 유의하실 것은 유상인데 유상이어서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비로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고요. 양가를 2번 해가지고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나옵니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한 때. 2.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채무자가 파산한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게 되고요. 메모할 것은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이러한 상실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게 됩니다.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나와요. 1번 해가지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시키면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그럼 뭐예요? X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을 시키면 기한의 이익을 뭐예요?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로 바로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행지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이제 물권법으로 갑니다. 교재 80페이지 오시면 물권법 총론이 나오는데 일단 물권의 의미 특질해가지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1. 직접적 배타적 지배권이고요. 특정해가지고 현존 특정 내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물권을 갖고요. 2번 직접적 배타적 지배권이고 3번 절대성에서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요. 따라서 대항력도 있고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의할 필요는 없죠. 또 강한 양도성을 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해가지고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게 뭐죠? 일물일권주의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일물일권주의는 공시법에도 중요한데 민법이 중요하지 않고 특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뒤에서 해당 부분에서 보면 돼요. 그 다음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82페이지에 물권의 종류 해가지고 물권 법정주의에서 185조가 나오죠.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를 만들 수 있고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재 하단에 3번 해가지고 관습법상 물권이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두 가지 나와있죠. 그죠? 하나 더 한다면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요, 세 가지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예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관습법상 물권은 없습니다. 양도담보. 다시 한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뭐죠?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요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은 없습니다. 근데 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사도통행권은 온천권은 뭐 이게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 방법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물권을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관습법상 물권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판례도 같은 취지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물권에 효력해가지고 우선적 효력이 나오는데 우선적 효력이라는 말은 우선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권에 우열이 있다는 말인데 일단 2번에서 종류를 달리하는 물권 상호간에서 2번에서 나와 있는데 2번이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물권을 열등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제한물권은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권이기 때문에 우열을 따질 필요가 없죠. 따라서 우선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이 우선하게 되고 하단에 나와 있는 예외는 보지 마세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뭐죠? 보지 마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와 있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일단 개념은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것도 외울 건 아니죠. 시험에 아주 잘납니다. 다음 중 물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결국은 물권이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다음 중 채권적 청구권인 것은 물어보면 결국은 물권이 없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외워서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서 정리해야 될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체, 물권자이어야 합니다. 물권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요. 점유자라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가 없고요. 점유라면
임차인과 같은 직접 점유자든 임대인과 같은 간접 점유자든 불문하는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의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오히려 직접 점유자에게 못하고 간접 점유자에게 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3번 해가지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에서 첫째, 침탈이 있어요. 침탈이 존재해야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이 1년은 소멸수요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요. 우리 판례는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거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해하셔야 되고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 부분입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뭘 하시는 거냐면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이지 개별적 판례를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에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을은 갑은 을에게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고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는 사람이죠? 점유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장준도 시험 문제 답이죠. 갑은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하는데 건물은 갑의 건물이 아니라 누구죠? 을의 건물이니까요. 따라서 내 땅에서 나가라는 의미에서 철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은 갑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을 거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뭐죠? 물권자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갑이 이런 상태에서 을에게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는 갑은 더 이상 을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물권자이어야 하는데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해줬다면 더 이상 갑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요. 예외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이 신축하고 있는 갑의 토지 을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갑은 을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에게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했다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누구예요? 병이기 때문에요. 주의하실 것은 병은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해 하더라도 갑은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뭐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이 갑의 소유예요. 근데 을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자고 을은 갑의 건물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했다면 이제 갑은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없고 병에게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요 병이 뭘 하더라도요 선이고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나가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임대인 간접 점유자가 되고요. 병은 임차인 직접 점유자가 되거든요. 이때는 갑은 을에게도 병을 내보내라고 요구할 수가 있고요. 병에게도 직접 나가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점유자라면 그 사람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우죠.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임대했다면 이제는 철거를 병에게는 요구하지 못하고 임대인인 을에게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의 철거는 건물의 소유자인 누구만요? 간접점유자 임대인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저기죠. 그 다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입니다. 두 가지인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인도해 준 후에 만약에 갑이 사기였다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를 했다면 물론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침탈이. 사기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또 두 번째도 이런 거죠.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이 갑의 카메라를 훔쳐갔어요. 절치. 그럼 뭐는 있는 거냐면 침탈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를 병에게 팔아먹고 인도했는데 병이 선이라면 이제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1년이고 제척기간, 출소기간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요. 시험 문제는 뭐죠? 반드시 내는 부분이고 우측에 보시면 판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 내용도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고 좀 쉬었다가 87페이지에 물권의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